여러분, 스위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알프스의 하얀 눈, 잔잔한 호수, 그리고 모든 게 완벽하게 정돈된 그런 평화로운 모습을 상상하실 겁니다. 네, 바로 고요함과 안전함의 상징이죠. 실제로도 그렇죠. 스위스는 범죄율도 낮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되어 있어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안전의 아이콘 같은 나라잖아요.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해 보이는 평화 뒤에는 스위스라는 나라 전체를 그야말로 뿌리부터 뒤흔들어 놓은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한 시대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들입니다. 이게 그냥 몇몇 흉악범이 저지른 범죄,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사건들 때문에 스위스의 경찰 시스템, 사법체계, 심지어는 헌법까지 완전히 뜯어 고쳐야만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위스의 그 단단하던 안전 신화에 커다란 균열을 낸 바로 이 5명의 살인마들,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끔찍한 범죄 하나하나가 한 국가의 시스템을 통째로 변화시키는지 그 과정을 집중적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 명씩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인물, 아동 연쇄살인마 베르너 페라리입니다. 그의 범죄는요, 당시 스위스 법 집행 시스템이 가지고 있던 아주 치명적인 약점, 바로 분열된 시스템이라는 걸 세상에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여기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1971년에 첫 살인을 저지르고 조기 석방된 페라리가 무려 10년 동안 스위스 전역으로 활보하면서 아이들을 희생시켰어요. 그것도 8개의 각기 다른 주,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말하는 칸톤에서 범죄가 일어났는데 아무도 이 사건들이 한 사람의 소행이라고 연결을 못한 겁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문제는 바로 스위스 특유의 경찰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각 칸톤마다 경찰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 서로 정보를 거의 공유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페라리는 너무나도 쉽게 한 칸톤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음 칸톤으로 넘어가서 또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거죠. 이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영화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루스 슈타인만이라는 아이의 살해 사건인데요. 페라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자백도 하고 유죄 판결까지 받았거든요. 근데 십수년이 지나서 DNA 분석 기술이 발전하니까 어라? 범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결정적으로 시신에 남겨진 이빨 자국이 이미 자살한 다른 용의자의 것과 일치했던 거죠. 이 사건 하나로 스위스 사회는 초동 수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그리고 과학 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다음 인물인 에리히 하워트. 이 사람의 사건은 교화와 재화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스위스 사법 시스템의 믿음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좀 보세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미 2명이나 살해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 감옥에서 모범수였다는 이유만으로 단기 휴가를 나왔어요. 그리고 풀려난 바로 다음 날 또다시 20세 여성을 끔찍하게 살해했습니다. 시스템이 베푼 관용이 또 다른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어낸 거죠. 당연히 스위스 국민들이 분노로 들끓었겠죠. 이 분노가 얼마나 컸냐면 아예 헌법을 바꿔버렸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위험한 범죄자는 아예 가석방 없이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는 헌법 제123A조, 이른바 종신구금 조항을 통과시켜버린 겁니다. 직접 민주주의의 힘이 뭔지 제대로 보여준 거죠. 자, 지금까지는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든 범죄자들이었다면 지금부터 볼 인물들은 좀 다릅니다. 이들은 아주 평범한 이웃, 친절한 사람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공동체의 믿음을 처참하게 배신한 살인마들이에요. 미셸 페리. 사람들은 그를 그저 예의 바르고 잘생긴 청년으로만 기억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은 이 한 문장에 다 말해주죠. 그는 스위스를 넘어서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며 히치하이킹하는 젊은 남성들을 골라 납치하고 고문하고 살해한 로몽의 사디스트였습니다. 이번엔 가장 안전해야 할 의료 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린 인물입니다. 로저 안데르마트라는 간호사가 있었는데 자신이 돌보던 노인 환자들을 무려 22명이나 살해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자신의 행동이 그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동정살해였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루체른의 죽음의 천사는 사회의 가장 약한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가장 소름 끼치는 유형이 아닐까 싶어요. 전과 기록 하나 없는 평범한 대학생, 동네에서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던 코치,
바로 그런 사람이 2015년에 스위스 전역을 경악시킨 루퍼스빌 일가족 4인 살해 사건의 범인, 루퍼스빌의 야수 토마스 닉이었습니다. 결국 이 끔찍한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스위스 사법 시스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재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공공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강력한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진 거죠. 다시는 이런 비극을 반복할 수 없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핵심적인 변화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페라리 사건의 교훈으로 칸톤 경찰들이 따로 노는 걸 막기 위해 위클라스라는 통합 범죄 분석 시스템을 도입했고요. 둘째, 하와트 사건이 계기가 됐던 영구구금 조항을 헌법에 아예 못 박아버렸습니다. 기술적인 해결책과 법적인 해결책이 동시에 마련된 셈이죠. 이 표를 보시면 현재 스위스의 두 가지 무기징역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한눈에 들어오죠. 일반 무기징역은 그래도 15년 정도 지나면 가석방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영구구금은 원칙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그 루퍼스빌의 야수 토마스 닉은 영구구금이 아니라 일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들이 그를 영구적으로 치료 불가능하다고 100% 단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판결은 지금도 스위스에서 계속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이 끔찍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스위스는 분명 더 안전한 사회가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죠. 완벽한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한 사람의 재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걸까요? 이 질문은 스위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스위스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아름다운 알프스, 정교할 시계,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근데 오늘은요, 이 완벽해 보이는 이미지 뒤에 숨겨진 스위스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이야기 중 하나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아동 연쇄살인마 베르너 페라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범죄는 스위스 사회 전체에 정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심지어는 국가의 법 시스템 자체를 영원히 바꿔놓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알려진 스위스. 하지만 1980년대에 이 평화롭던 이미지가 한 남자의 검은 그림자 때문에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무려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스위스 전역의 부모들은 혹시 내 아이가 다음 희생자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그 끔찍한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 그 공포는 1980년에 시작해서 1989년까지 계속됐습니다. 스위스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8개의 주, 그러니까 칸톤에 걸쳐서 아이들이 사라지고 또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났죠. 이건 단순히 몇 건의 범죄가 아니라 국가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들어버린 거대한 비극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희생된 아이들이 무려 여러 명입니다. 여러 명이요? 이 끔찍한 숫자가 당시 스위스 사회가 느꼈을 비극의 깊이를 말해주고 있죠. 정말 잔인했던 건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해야 할 장소, 이를테면 평화로운 마을 축제나 놀이터가 범죄의 사냥터로 변해버렸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공포의 중심에는 바로 베르너 페라리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이 1980년대의 비극이 사실은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의 범죄는 훨씬 더 이전부터 시작됐었고 우리 사회는 그 위험 신호를 안타깝게도 놓치고 말았던 거죠. 바로 이게 비극의 시작점이었고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사법적 오판이었습니다. 페라리는 이미 1971년에 10살 소년을 살해한 전과가 있었거든요. 12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고작 8년 만인 1979년에 조기 석방이 된 겁니다. 결국 이 결정 하나가 그 뒤로 10년 동안 이어질 끔찍한 연쇄살인의 문을 그냥 활짝 열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석방된 페라리는 다시 범행을 시작했고요. 거의 10년 동안이나 정말 유유히 법망을 피해 다녔습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왜 스위스 경찰은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연쇄살인마를 잡지 못했던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범행 무대는 스위스 전역이었습니다. 아르가우에서 시작해서 취리히, 졸로투른까지. 그는 마치 유령처럼 여러 지역을 옮겨다니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9년 동안 이어진 이 끔찍한 범죄들은 각 지역에서는 그냥 개별적인 미제 사건으로만 남겨졌고 그 누구도 이 사건들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당시 스위스 경찰 시스템의 구조적인 결함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스위스에는 26개의 칸톤, 즉 주가 있는데 이 주 경찰들이 뭐랄까 사실상 26개의 다른 나라 경찰처럼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됐어요. 칸톤을 넘어가면 정보 공유가 거의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A 지역 경찰이 쫓던 범인이 B 지역에서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두 사건을 연결할 방법이 아예 없었던 겁니다. 9년 동안 이어진 추적은 정말 어이없는 방식으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9살 소녀 파비엔 임포프를 살해한 지 나흘 뒤에 범인인 페라리가 직접 경찰에 전화를 걸어서 자기 결백을 주장한 거죠. 스스로를 변호하려고 했던 행동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전화 한 통이 바로 자신을 올가매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어버렸습니다. 페라리는 마침내 체포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재판 과정 내내 유독 한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끈질기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잊어갈 때쯤 몇 년 뒤에 과학의 발전이 이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서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반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는 다른 4건의 살인에 대해서는 자백했다가 또 번복했다가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딱 하나, 1980년에 발생했던 12살 소녀 루스 슈타인만 살인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남의 이야기 하듯이 격렬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1995년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죠. 하지만 12년이 흐른 2007년 재심에서 이 판결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는 마침내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죠. 아니, 연쇄살인마가 한 건의 살인에 대해 무죄를 받다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열쇠는 바로 과학에 있었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채모를 DNA 분석해봤더니 페라리의 것과 일치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신에 남은 치은, 즉 이빨로 문자국을 정밀 분석했더니 놀랍게도 1983년에 이미 자살한 다른 용의자의 치열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이 무죄 판결은 스위스 사법 역사에 아주 깊은 족적을 남겼습니다. 이건 감정이나 정황에 기댄 판단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객관적인 과학적 증거의 힘이 얼마나 끔찍한 오판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를 증명한 기념비적인 사례가 된 거죠. 페라리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들, 특히 그가 한 번 조기 석방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정말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 분노는 곧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법 개혁 요구로 폭발했고요. 결국 스위스라는 나라를 영원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물로 탄생한 게 바로 이 종신구금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페라리 같은 범죄자를 다시는 사회에 풀어줘서 안 된다라는 그 여론이 아예 헌법을 바꿔버린 거죠. 2004년에 국민투표로 통과된 이 조항은요, 치료가 불가능하고 극도로 위험한 범죄자는 가석방의 여지 없이 평생 수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치인 몇몇이 결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스위스 직접 민주주의의 힘으로 국민들이 직접 이 문제를 결정한 겁니다. 국민의 56.2%가 사법 시스템을 이렇게 근본적으로 바꾸는데 찬성표를 던졌어요. 그만큼 페라리 사건이 남긴 상처와 불안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겠죠? 결국 이 베르너 페라리 사건은 스위스 사회 전체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개인의 권리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을까요? 시민의 안전과 범죄자의 인권, 그 아슬아슬한 균형점은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로저 안데르마트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어쩌면 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 이름은 스위스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페이지 중 하나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끔찍했던 사건의 기록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22.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희생자의 수입니다. 1995년부터 2001년까지, 그러니까 불과 6년 만에 22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요, 이 모든 일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곳, 바로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시설 안에서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다름 아닌 그들을 정성껏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 간호사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환자를 살려야 할 사람이 오히려 그들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이 기막힌 역설, 오늘 그 진실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루체른의 죽음의 파수꾼으로 불렸던 그의 정체부터 시작해서 그의 소름 돋는 두 얼굴을 파헤쳐 볼 거고요. 이어서 그가 내세웠던 자비의 이름으로 저지른 살인의 실체, 그리고 이런 범죄를 막지 못했던 시스템의 맹점을 짚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건의 전말과 재판 과정을 살펴보고 이 비극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루체른의 죽음의 파수꾼. 이름부터 섬뜩하지 않나요? 로저 안데르마트. 스위스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연쇄살인범으로 기록된 인물입니다. 근데 그의 범행 대상이요?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노인 환자들이었습니다. 자, 사건의 흐름을 한번 쭉 훑어볼게요. 1995년부터 스위스 중부의 여러 요양시설에서 그의 범행이 시작됩니다. 무려 6년 동안이나요? 그러다 2001년 루체른의 아이히오프라는 요양원에서 이상하게 사망자가 급증하자 드디어 내부 조사가 시작돼요. 그리고 그해 6월 안데르마트는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이후 재판을 거쳐 2006년에 종신형이 최종 확정되죠. 아니 근데 어떻게 6년 동안이나 아무도 몰랐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그의 소름 돋는 이중 생활에 있었습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예요. 한번 보세요. 낮에는 더없이 헌신적인 간호사였어요. 동료들은 그를 성실하고 똑똑하다고 평했죠. 환자들에게는 세상 따뜻한 사람처럼 보였고요. 그런데 밤이 되면요? 그는 인기 DJ 아로지로 변신합니다. 댄스 강사에 루체른 밤문화의 스타였죠.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한 몸에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직한 간호사라는 가면이 그의 범죄를 가려주는 완벽한 방패막이가 되어준 셈입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자비라고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너무나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과연 이게 자비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그가 노린 피해자들은요, 66세에서 95세 사이의 고령 환자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치매나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셨고 당연히 스스로를 방어할 힘이 전혀 없었죠. 이건 그냥 범죄가 아니에요. 돌봄과 신뢰라는 관계 자체를 송두리째 파괴해버린 정말 잔인한 배신 행위입니다. 그의 범행 수법은 정말 치밀했습니다. 4단계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첫째, 주로 인적이 드문 야간 근무 때 가장 취약해 보이는 환자를 고릅니다. 둘째, 자신의 의학 지식을 이용해서 다량의 진정제를 투여해 무력화시키죠. 셋째, 약에 취한 환자를 수건이나 비닐봉지로 질식시켜 살해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흔적을 지우고 마치 자연사한 것처럼 위장하는 겁니다. 부검을 피하기 위해서요. 정말 악랄하죠. 이게 안데르마트가 법정에서 직접 한 말입니다. 환자들의 고통을 끝내주고 싶었다. 그런데 뒷말이 더 무섭습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왠지 해방감을 느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건 연민이 아니죠. 이건 그냥 살인에서 오는 쾌감, 자기 만족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6년이나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이건 단지 안데르마트 한 명의 악마성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파고들 수 있었던 우리 사회 시스템에 거대한 구멍이 있었던 거죠. 그가 이용한 가장 큰 허점은 바로 스프링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임시 간호사로 여기저기 파견 근무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으니 사망률이 좀 높아져도 패턴을 알아차리기가 거의 불가능했던 거죠. 게다가 당시엔 여러 요양원의 사망률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도 없었고요. 또 요양원에서 어르신이 돌아가시는 건 의례 있는 일로 여겨져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굳건한 믿음도 오히려 독이 된 셈이죠. 하지만 영원한 범죄는 없죠. 꼬리가 길면 결국 밟히는 법입니다. 어떻게 그의 범행이 발각되고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과정은 정말 험난했습니다. 증거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결국 수사팀은 전례 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이미 장례까지 마친 시신들을 다시 파내는, 즉 발굴을 하는 거였죠. 최소 5구의 시신을 다시 꺼내서 법의학 분석을 한 끝에 이 죽음들이 자연사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냅니다.
재판 결과도 좀 복잡한데요. 표를 보시면 1심에서는 22건 전부 살인으로 봤어요.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7건은 살인, 15건은 고의적 살해로 법적 용어를 좀 다르게 적용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의미가 좀 다른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핵심은 희생자 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최종 형량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스위스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자, 이렇게 한 악마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비극은 스위스 사회 전체에 아주 깊은 상처와 함께 또 아주 중요한 숙제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 이후 스위스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말 그대로 시스템을 갈아엎는 수준의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약물 관리가 엄청나게 깐깐해졌고요. 사망률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외부 감사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됐던 스프링어 간호사들, 이들에 대한 신원 조회나 정보 공유도 훨씬 철저해졌죠. 또 의심스러운 사망이 발생하면 예전처럼 그냥 넘어가지 않고 법의학적 부검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변화였습니다. 가장 믿었던 곳에서 당한 가장 끔찍한 배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신뢰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놓치고 있는 위험은 없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는 것, 그것이 이 비극적인 사건을 기억하는 우리의 의무일지도 모릅니다. 있잖아요. 단 하나의 범죄가 나라 전체를 뒤흔들고 심지어 헌법까지 바꾸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가 바로 그런 사건인데요. 평화의 상징과도 같던 스위스를 그야말로 충격에 빠뜨렸던 한 비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1993년 10월 30일. 모든 게 평화로워 보이는 스위스의 한 숲입니다. 가을 단풍이 정말 아름답게 물든 완벽한 토요일 오후였죠. 그날 이 숲으로 향했던 20살의 파스칼 부르만, 간호사를 꿈꾸던 아주 미래가 밝은 젊은이였어요. 특히 그날은 자신이 직접 훈련시킨 어린 스카우트 대원들한테 수료증을 나눠주기로 한 날이라 무척 들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약속 장소에 끝내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싸늘한 숲의 흙더미 속에서 시신으로 발견되고 말죠. 스위스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까? 그리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가장 큰 의문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냐는 거였어요. 곧 드러난 진실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범인은 에리히 하워, 이미 2건의 살인과 수많은 성범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냐고요? 교도소에서 휴가를 나와서 3번째 살인을 저지른 거였습니다. 아니, 종신형 수감자가 어떻게 휴가를 나올 수 있었을까요? 참 이해가 안 가죠?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에리히 하워트라는 이 인물이 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의 과거부터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사람의 과거를 보면요, 정말 끔찍합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나중에 자살했죠. 위탁 가정에서는 또 심각한 학대를 당했고요. 그렇다고 그의 범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겠지만 결국 그는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1982년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83년에 2명의 여성을 정말 잔혹하게 살해했어요. 그래서 법원도 이 사람한테 종신형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딱 못을 박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하고 극도로 위험한 인물이다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법원에서 그렇게까지 위험하다고 판정한 사람이 어떻게 교도소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요? 네, 바로 시스템에 아주 치명적인 구멍이 있었던 거죠. 그 당시 스위스에서 종신형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에 퍼졌던 인도주의적인 교정 철학, 그러니까 처벌보다는 재활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의 영향이었는데요. 어떤 인간이든 교화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했던 시대라 종신형을 받아도 한 15년쯤 지나면 가석방을 검토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바로 이 시스템의 허점에 하워트가 아주 교묘하게 파고든 겁니다. 그는 정말 완벽한 배우처럼 행동했어요. 교도관들 앞에서는 세상 순한 양처럼 모범수 연기를 했고요. 치료사 앞에서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막 이야기하면서 동정심에 샀죠. 검찰이 이 사람 위험하니까 절대 내보내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경고했지만 그의 완벽한 연기 앞에서
전부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100회가 넘습니다. 이게 뭐냐면 법원에서 극도로 위험하다고 판결 내린 연쇄살인범한테 아무런 감독도 없이 보내준 휴가 횟수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시스템이 이 한 사람한테 완전히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겁니다. 결국 세 번째 살인이 일어나고 말았고 스위스 사회는 엄청난 충격과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한가운데에는 하루아침에 딸을 잃은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언론과 시민들은 매일같이 사법당국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국가 시스템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으로까지 번져나갔습니다. 파스칼의 어머니 지네트 브루만은 국가를 상대로 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주는 결국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하면서 거액을 배상했는데요.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작 휴가를 승인해준 책임자 4명은 재판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고 심지어 국가로부터 보상금까지 받았다는 사실. 이 결과는 사람들의 분노에 그야말로 기름을 부은 격이었죠. 사법 시스템이 사실상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자 분노한 시민들이 이제 직접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 하나가 스위스 법의 역사를 통째로 바꾸는 거대한 법률 혁명의 시작이 될 거라고는 이때까지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지네트 브루만 같은 피해자 가족들이 직접 행동에 나선 겁니다. 스위스에는 시민들이 직접 헌법을 바꾸자고 제안할 수 있는 국민발의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거든요. 그들의 요구는 아주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바로 이런 위험한 범죄자들은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죠. 물론 법학자나 정치인 중에는 이게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2004년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결과는 56.2%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됩니다. 이렇게 해서 스위스 헌법에 123A조라는 조항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사실상 재활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치료가 불가능하고 극도로 위험하다고 판단된 범죄자는 가석방이나 휴가 같은 거 전혀 없이 평생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다시 심사받을 기회조차 새로운 과학적인 치료법이 나오지 않는 한은 주어지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스위스의 형사 사법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재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에릭 하워트 사건을 계기로 공공의 안전과 영원한 격리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방향으로 180도 바뀌어버린 거죠. 결국 한 젊은 여성의 안타까운 죽음이 한 나라의 헌법을 바꿨고 스위스는 안전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괴물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기 위해 어쩌면 존재할지도 모를 교화라는 희망의 문까지 닫아버린 사회. 우리는 과연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어려운 딜레마는 여전히 우리 모두의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 남자가 가졌던 믿을 수 없을 만큼 잔혹한 이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스위스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마, 바로 미셸 페리인데요. 그의 범죄는 스위스를 넘어서 유럽 전역을 그야말로 공포에 떨게 만들었죠. 이 문장 하나가 미셸 페리라는 인물의 모든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소름 끼치는 모순이죠. 모두가 좋아하고 신뢰했던 그 얼굴 뒤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악마가 숨어 있었다는 거니까요. 자, 그럼 로몽의 사디스트라고 불렸던 미셸 페리.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는 1980년대에 스위스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를 오가면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때문에 국제적인 공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 이중성이 있어요. 밖에서는요, 직장 동료나 친구들한테 아주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폭력적인 환상으로 가득 찬 괴물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평범함 속에 완벽하게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더 무서운 존재였던 겁니다. 그럼 페리는 대체 어떤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그의 수법을 보면요, 이게 그냥 충동적인 살인이 아니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소름 끼칠 정도로 일관되고 또 조직적이었거든요. 그의 범행 과정은 굉장히 체계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밤에 혼자 히치하이킹을 하는 10대 소년들을 표적으로 삼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아주 친절한 사람인 척 다가가서 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끔찍한 고문을 저질렀죠. 범행의 마지막은 항상 증거인멸이었습니다. 시신을 불태워서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려고 했어요. 모든 게 다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페리의 범죄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발각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큰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활동 반경이었죠. 그는 한 나라에만 머물지 않았거든요. 여기 그의 범죄 행적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광범위합니다. 미국에서 시작해서 프랑스, 스위스, 심지어 유고슬라비아, 이탈리아까지. 페리는 말 그대로 국경을 방패 삼아서 여러 나라 경찰의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 다닌 거예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국가 간 공조수사가 원활하지 않았는데 그는 바로 이 허점을 악용해서 6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공포의 질주를 계속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은 바로 그의 심리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완벽하게 다른 두 개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걸 정상성의 가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페리의 겉과 속은 그야말로 극과 극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성실한 군인이자 사회의 구성원이었지만 그 내면에는 억압된 욕망과 끔찍한 폭력적 환상이 뒤엉켜 있었던 거죠. 결국 그의 성욕은 폭력과 분리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게 끔찍한 살인 충동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자신의 본성을 완벽하게 숨긴 채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조직적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공감 능력은 없지만 사회 규범을 학습해서 정상인처럼 완벽하게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알아채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의 범죄 행각에도 마침내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결정적인 전환점은 경찰의 대단한 수사력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바로 한 용감한 피해자가 살아남으면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1987년 4월 페리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공격을 당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강에 버려졌지만 정말 필사적으로 죽은 척 연기를 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이 소년 한 명의 생존이 이 모든 판을 뒤집어 놓은 거죠. 이 생존자의 증언은 그야말로 수사의 결정적인 돌파구가 됐어요. 그는 페리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했고 그가 몰던 푸조 504라는 차량 정보까지 정확히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이 정보를 바탕으로 몽타주를 만들어 공개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페리의 가족이 그 몽타주를 보고 평소 그의 이상한 행적을 의심해서 직접 경찰에 제보를 한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의 정상성의 가면을 벗겨버린 순간이었죠. 이렇게 한 생존자의 용기 있는 증언 덕분에 페리는 마침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현대 유럽 범죄사에서 가장 섬뜩한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게 됩니다. 페리는 1987년 5월 1일 군 복무 중에 체포되었고요. 1989년에 최소 5건의 살인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페리가 스스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를 절대로 풀어주지 마시오. 자기 안에 있는 위험한 충동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그는 2002년과 2009년에 가석방을 신청했지만 재범 위험성이 너무나도 높다는 판단에 따라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미셸 페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저 평범한 얼굴들, 그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악을 과연 우리는 제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진짜 악마는 우리가 상상하는 무서운 모습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얼굴로 바로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1976년 6월) 스위스 제벤 발데글리라는 이름의 한적한 주말 별장에서요. 스위스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미스테리한 사건 중 하나가 벌어집니다. 이 사진 한 장이 바로 그 평온함 속에 숨어있던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좀 차가운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문장은요, 그로부터 거의 40년이 지나서 일어난 또 다른 사건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냉혹하고 끔찍한 범죄는 스위스 사회 전체를 그야말로 충격에 빠뜨렸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축이 되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와 안정의 대명사로 알려진 나라 스위스, 그 이면에 감춰져 있던 또 다른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루퍼스빌의 악몽입니다.
스위스의 평화로운 이미지를 단번에 깨부셔버린 바로 이 사건부터 시작하죠. 때는 2015년 12월 22일 루퍼스빌이라는 조용한 마을의 한 가정집에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범인 토마스 N은 거짓말로 집주인을 속여서 문을 열게 한 뒤에 4명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협박해서 은행에서 돈을 찾아오게 시키고 그 사이 13살 막내 아들을 성적으로 유린했어요. 그리고는 돈을 받아낸 뒤 4명 모두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집에 불까지 질렀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나 계획적이고 잔혹해서 스위스 전역이 공포에 휩싸였죠. 아니,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나라 중 하나인 스위스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 끔찍한 범죄, 이게 정말 어쩌다 한번 일어난 끔찍한 예외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어떤 패턴의 일부였을까요?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이 사건 하나를 넘어서 스위스에 숨겨져 있던 폭력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루퍼스빌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1930년대 연쇄살인범부터 1970년에 미스터리한 재벤살인 사건, 80년대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아동살해범 베르너 페라리와 로몽의 과학주의자 미셸 페이리, 그리고 94년에 전 세계를 경악시킨 태양의 사원 집단자살 사건, 2001년에는 주의회에서 총기 난사까지 벌어졌습니다. 스위스는 주기적으로 아주 극단적인 폭력의 충격파에 휩싸여왔던 거죠. 자, 그럼 이런 끔찍한 범죄들이 터졌을 때 스위스의 사법 시스템은 과연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이 질문이 우리를 또 다른 논쟁의 한가운데로 데려갑니다. 이제부터 다룰 이야기는 스위스 형벌 시스템 그 자체를 말 그대로 대중의 심판대에 올렸던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에리히 하워트. 이 사람이 1983년에 2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수많은 성범죄를 저질러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당시 법원조차도 그를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위험인물이라고 딱 못을 박았죠. 그런데 믿기지 않겠지만 불과 10년 뒤인 1993년에 그가 치료사와 상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틀짜리 수감 휴가를 나온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휴가 기간에 20살의 파스카제 부르만을 또다시 살해했습니다. 이건 정말 시스템의 끔찍한 실패였어요.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당시 스위스의 형벌 철학이 있었습니다. 모든 범죄자에게는 두 번째 기회를 줘야 한다는 아주 인도주의적인 생각이 지배적이었거든요. 재활과 사회복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이 선한 믿음이 결국 끔찍한 살인범을 다시 거리로 내보내는 결과를 낳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 하우어트 사건이 스위스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사건 이후 시스템의 초점은 범죄자의 재활에서 공공의 안전으로 확 바뀌어요. 수감휴가 규정은 말도 못하게 엄격해졌고 외부 전문가위원회가 결정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 15년 살면 나올 수 있었던 종신형의 개념이 바뀌고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을 위한 사실상의 무기한 구금 제도가 도입됐다는 겁니다. 바로 일반 구금이라는 제도인데요. 이건 처벌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회를 보호하는 게 최우선이죠. 이론적으로는 풀려날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전문가들이 이 사람이 더 이상 사회에 전혀 위협이 안 된다는 걸 증명해야만 합니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루퍼스빌 사건의 범인에게도 바로 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범죄에 대한 국가, 즉 시스템의 반응을 봤잖아요. 그런데 스위스에는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법을 만들고 헌법까지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졌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장의 제목은 시민의 법입니다.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가 어떻게 또 다른 종류의 긴장감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시죠. 스위스 정치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이죠. 바로 직접 민주주의.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시민 10만 명의 서명만 있으면 누구나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안건은 무조건 국민투표에 붙여집니다. 여기서 국민 과반수와 주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그 내용은 그대로 헌법이 되는 거예요. 정부나 의회가 반대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2009년 이 직접 민주주의가 스위스 사회와 국제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던진 한 숫자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57.5%. 이게 뭐였냐면요. 이슬람 사원의 첨탑, 바로 미나렛 건설을 헌법으로 금지하자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당시 스위스 전역에 미나렛이 딱 4개뿐이었는데도
국민의 57.5%가 이 금지 조항에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바로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충돌이 생기는 거죠. 한쪽에는 민주적인 투표로 결정된 다수의 뜻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종교의 자유 같은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국제법이 있는 겁니다. 이 둘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힌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끔찍한 범죄 이야기와 조금은 복잡한 정치 이야기를 따라왔는데요. 이제 이 두 조각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충격적인 범죄가 터지면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더 강한 처벌을 원하게 되죠. 그런데 스위스에는 직접 민주주의라는 아주 강력한 통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의 이런 두려움이나 분노가 곧바로 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 미나렛 금지법처럼 국제적인 인권 기준과 충돌하는 정책이 탄생하기도 하는 거고요. 결국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스위스의 두 얼굴인 셈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평화, 질서, 번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충격적인 폭력의 역사가 있고 다수의 뜻과 소수의 권리가 부딪히는 투쟁이 있고 안전과 자유 사이에서 어떻게든 균형을 잡으려는 시스템에 깊은 고민이 숨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들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완벽한 사회라고 생각하는 곳에는 과연 어떤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숨어 있을까요? 어쩌면 이건 스위스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